오늘은 시장을 움직일 국제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제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격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총리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바이루 총리의 운명이 결정된 날이겠죠. 가뜩이나 최근 들어 선진국 국채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 이시바에 이어서 프랑스 바이루 총리까지 사임을 하게 되면 선진국 국채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 찬찬히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은 일본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전격 사임 나오고 그리고 국채 금리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일본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증시가 이 경제 불가수다라면 경제 실상을 반영한다.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 길게 보면 올해 들어서 정치 일정들이 증시에 미치는 또 외환시장에 미치는 이런 모습이 역력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서 정치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주에는 전승절도 있었고 이번 주에는 사실 오늘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 드렸는데요. 오늘 일본이 자민당의 조기 총선, 조기 총재를 결정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사임을 표명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제 저녁 때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치 일정들이 상당히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심한 것이 특히 올해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6시경에 기자회견을 표명해서 사실 총재를 사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사임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왔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좀 없죠. 작년에 10월에 이시바가 이렇게 취임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일본의 계파가 정치 가능해서 보레콜 상태로서 임시 대안적인 측면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이렇게 총리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 이렇게 사임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동안 실정도 많았습니다. 지난 3월에 본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계파가 얇은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했던 문제가 지난 7월에 있은 자민당이 자민당 참여연 선거에서 현금을 살포하겠다 하는 이 내용과 함께 굉장히 이시바에게 치명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이시바 이렇게 총리와 일본 내부의 평가가 상당히 엇갈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득세를 오르고 있는 참정당을 비롯해서 너무 트럼프에 퍼졌지 않았냐. 실제로 보면 결정적인 게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사실 대미 투자 약속했던 부분, 이 대목이 5,500억인데요. 이렇게 투자하고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 대목이 결정적인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 조공만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제 전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조기 사임한 결정적 요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작년에 중의원 선거, 그다음에 이번에 참여연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도쿄라든가 이런 선거에서도 연이어 참패를 했었죠. 이런 것이 이제 복합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는 한번 7월 달에도 짚어진 적이 있습니다는 고이즈미, 그다음에 이제 다케이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고이즈미가 계파 간의 아버지 고이즈미 전 총리의 계파를 이렇게 얻어서 좀 다소 유리하고 지금의 일본 내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역시 계파에 의해서 이것을 좀 정치적 불안정을 좀 극복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고이즈미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유리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고이즈미가 44세에 불과하거든요. 너무 젊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케이시도 이렇게 상당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다케이시가 여성 폄하가 관계없이 일본 내에서는 총리에서 여성의 이렇게 총리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케이시는 여성이라는 이게 지금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것 관계없이 일본 내부에서 보면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정적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 변동이 국채 변동으로 이어지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본이 사실은 없지는 않으니까요. 한 의원께서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엔케리 청산 이 걱정할 필요가 좀
예전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시바 총리 사임하고 일본 국채금리 오르면은 금리차를 이용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걱정 시장에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7월 말서부터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예. 국내 증권사의 페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론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디폴트가 올라가는 것, 요 두 요인을 어떤 쪽으로 보시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디폴트 가능성이 우려가 되면 일본 내에서 밖으로 빠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실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하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사임 이후에도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는 계속 증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연립 여당도 사실 현금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신임 총리 들어오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참정당을 비롯한 야당도 득세를 했었는데요. 소비세 감면, 관세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포스트 이시바가 되든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지금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디폴트 문제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컨솔리데이션 같은 재정 건전화 계획이 사실 차기 총리에서 강구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일본의 국가 채무 문제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시바 이후에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체로면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약세를 전망하는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9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얘기될 때 사실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전망은 일본의 내부적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면 국채금리가 증가할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국가의 부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와다나베 부인들이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중시하면 엔캐리 자금이 청산돼서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일본으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일본의 국가 채무 부담이 되면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는 국면이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7월 말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엔캐리 자금 청산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는 앞으로도 일본판 트러스 쇼크가 되면서 일본에서 밖으로 자금이 빠지는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얘기 좀 해볼까요? 이시바 총리에 이어서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8일에 이 총리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 이거 해결해 보려다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지금 잘 될 것 같지는 않죠. 총리가 불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 들립니다. 네, 8일이니까 멀리 이렇게 들려 보입니다. 오늘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일본의 그 총리와 함께 이 유럽의 지금 금융시장의 혼란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이렇게 총리가 오늘 그 대체로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프랑스의 고통적인 측면에서 바이유가 자기 자신의 총리직 이게 운명을 걸었는데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 입지가 워낙 낮고 네. 그다음에 극우의 르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극우 극자가 합치되는 이렇게 의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유 총리가 총리직을 이렇게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런 시장이 돼서 힘없는 야당 때문에 바이유 총리의 불신임이 된다 할 경우에는 결국 프랑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 극우라든가 극자로 가면 극우와 극자는 더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난민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이렇게 치중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컨솔리데이션 이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재정 적자 줄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한 차례 혼돈을 겪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해설을 해드렸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 네덜란드 사태가 가세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프랑스 베네룩스 3국에서 네덜란드 사태가 가세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유 총리가 만약에 불신임이 된다면 프랑스의 국채시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빌미를 한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베네딕스 3국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영국이라든가 해서 사실 유럽의 국제 시장은 크게 한 차례 혼란을 맞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고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2021년에 사실 유럽 재정위기에서 시청자 여러분 그때 피그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사태가 9월에 우려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네덜란드 사태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네덜란드 사태가 지난 주말부터 프랑스의 그 신임 총리와 함께 사실 그 국제금리 시장에서 확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아시겠습니다는 재정 지출이 많습니다. 왜냐? 극우 세력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 극우 세력이 등심은 르펜이 다시 그 바이르 총리가 불심이 될 때는 프랑스의 국제 시장이 다시 한번 혼종을 기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찍이 네덜란드는 사실 그 브렉시트의 제2의 브렉시트로 우리에서 넥스트라고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넥스트는 네덜란드 플러스 엑스트의 혼합된 용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네덜란드가 연금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는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한 8% 정도로 굉장히 7에서 8%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는 연금은 유로존 전체 연금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가 유로존 전체 연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네덜란드의 지금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은 장기채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를 비롯해서 유럽의 국채는 더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의 시스템이 개혁할 수밖에 없죠. 어떤지 자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국채가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금리 변동이라든가 환 변동에 대해서 이 방식을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안정적인 노후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비중을 이게 조정할 때에는 독일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이런 네덜란드 연금에 많이 담고 있는 여기에 사실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연금의 개혁 방식에 대해서 언제 한번 시간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도 사실 그 미국의 국채라든가 한국의 국채, 장기채 같은 이런 걸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채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대부분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디폴트 위험이 전부 이렇게 팝리스트와 함께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의 연금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국채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노후 생활 안정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라든가 미국의 캐리퍼스 같은 게 연금 개혁의 시스템을 금리라든가 환율 변동에 이렇게 리스크를 줄인 쪽으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 네덜란드 연금 개혁으로 옆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연기금들이 국채를 샀던 것들을 다시 팔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 국채 금리 어떤 영향 주느냐 하는 얘기인 건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독일도 지금 국채 금리 불안합니다. 상당히 불안하죠. 예. 사실 그 독일 자체적으로는 메리츠 총리가 사실 연방부채 한도 랩브레이크를 폐지한 이후에 사실은 그 독일의 국채가 자체적인 요인에 있어도 굉장히 흔들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네덜란드 연금 개혁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의 맹주 역할을 메르켈 시대까지 굉장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도 좋고 국채도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채 다음으로 독일의 국채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 담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뭐냐?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경제 3대 허구이더라도 엔화 표시 국채는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각국의 연금 계획에서는 일본의 국채를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슐츠에 이어서 이 메르츠 총리가 유럽 맹주 역할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수급에 있어서 데프레이크도 폐지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과거의 네덜란드 연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독일의 국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국채 비중을 줄인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우려가 있죠.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독일의 그 유럽에 차지하는 역할이 과거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유로랜드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연금 개혁에서 네덜란드의 독일 국채에 대한 보유 비중이 줄일 때에는 예. 이 파장은 상당히 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그 유로존 연금의 50%를 차지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연금에 담는 독일 국채도 전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도미노 현상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이 9월에 사실 각국의 디폴트 공포가 이렇게 살아난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국채 시장의 변동성, 정치 문제 등으로 불거지는 국채 금리 불안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도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처리 좀 불투명해지면서 장기 금리 오르고 있는 모습 관측되죠.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9월 말까지 처리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진영이 너무 나선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화제가 됐던 그러나 정치인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외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국내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는 외신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 관련해서 크게 다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페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페드를 흔든다는 것은 페드의 독립성 문제거든요. 근데 캐비넷에 트럼프의 경제 책사에 해당되는 캐비넷이 자 이렇게 흔들어 놓고 페드의 독립성은 100%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신 무슨 얘기냐? 니네들이 흔들어 놓고 정치적으로 100% 독립하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이게 정치인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집권 일기에도 거짓말이 한 3만 6천 건이 넘어서 굉장히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게 정치인인가 아닌가 아침에 사실 시청자분이 정치인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할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본인이 흔들어 놓고 본인이 100% 정치적 독립한다. 이게 트럼프 진영이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과 이렇게 지출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처리 문제는 그만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이번 주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고용이 그 부진한 관계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처럼 9월 FOMC의 금리가 인하폭이 문제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에 대해서 예.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9월 한 달 안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는 국채 시장이 또 다른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벌써부터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임시 예산이 들어오고 이미 국가 채무가 37조 8조 달러 되니까 준 예산만 가지고는 X 데이터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0월 달에 국가 부도 문제가 이렇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나온다 하는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국채금리는 안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보여준 나라가 있죠. 영국이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목요일에도 유럽이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이렇게 회의가 있습니다는 사실 유럽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물가는 좀 다소 안정이 돼서 지난달 7일에도 영란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는 또 그때 당시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골드만삭스 이런 기관들이 최근에 예측을 좀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금값 관련해서 엊그제도 4,000달러 하다가 또 갑자기 지난 주말에 금값이 3,650달러 급하니까 5,000달러가 되겠다. 이 금값이 탁탁 하루에 변동하는 폭으로 볼 때 1% 이상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골드만삭스가 엊그제 4,000달러에다가 5,000달러 가겠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실 8월 7일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기준금 내렸을 때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가파라지겠다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길드채 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그만큼 이렇게 프랑스의 국채, 영국의 국채, 독일의 국채 파동이 심하다 보니까 자 물가를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 내지는 0.5% 내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국채금리는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영란은행의 사례는 굉장히 큰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정치적으로 파워프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이
이 페라지라는 사람입니다. 야당의 당수인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 스타머가 지금의 국채 금리를 영란하게 기준금리를 내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파퓰리즘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페라지가 다시 이렇게 득세한다면 영계 국채 금리는 결국 영급한 트럼프가 돼서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는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 재정 정책이 확장적으로 될 때 국채 금리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국제금융 읽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살펴보기 위한 거죠. 네. 우리 사례는 어떻습니까? 결국 정치권이 이게 중앙은행을 지배한다, 재정이 지배한다 하는 것은 피스칼 더미넌스입니다. 예. 재정이 압도하는 현상입니다. 재정이 압도하는 현상일 때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재정 적자 국가 채무, 파퓰리스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부도라는 것은 파멸적인 부채 붕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자, 이 내용은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시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데피셋, 파퓰리스트, 이렇게 둠루프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재정 적자와 파퓰리스트 간에는 결국 파멸적인 악순환 거리가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쭉 해서 프랑스서부터 일본, 쭉 미국까지 전 세계를 다뤄봤습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결국 정치가 금융시장을 지배한다. 재정이 중앙은행을 지배한다. 재정 문제에서는 각종 연방부채 한도라든가 이걸 이렇게 규제를 폐지한다. 그리고 의회라든가 중앙은행의 견제도 무시한다. 이게 비단 전 세계 문제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지금의 문제, 결국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경제 이론이 될 때는 재정이 사실은 각종 앞배우는 피스칼 더미넌스 현상이 결과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냐. 그러면 뭐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스칼 더미넌스가 해소가 되려면 그만 컨solidation 같은 강력한 컨solidations이 필요하다. 일전에 한번 컨solidations이 있습니다는 예. 컨solidations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줄이는 austerity, 재정 지출이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공무원 수 축소시키고 정부 조직도 좀 축소시키고 이런 경직성 경비를 좀 축소시켜서 국민들의 경제 성과에 대한 소위 투자성 경비 쪽으로 세출 항목이 이렇게 조정되는 페이고라든가 이런 강력한 재정 지출 축소 정책을 또 재정의 구조 조정책을 추진하는 컨solidation 하는데요. 대부분 다 뭐냐? 앞서 말씀드린 데피셋, 파퓰리스트, 둠루프 같은 파퓰리스트들이 각국의 통수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컨solidations는 굉장히 힘들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예산안이 되고 정부 조직법도 이렇게 개편이 돼서 어제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이 많을 때 많은 시간을 갖고 할애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그 내용에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고 내년 우리나라 예산도 굉장히 커지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했던 피스칼 룰 같은 재정의 준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도입해서 이 피스칼 룰을 토대로 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서 우리나라도 아직 재정의 건전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괜찮다 합니다는 이것이 불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감한 문제만큼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은 시청자분에게 맡기겠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시청자분이랑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괄무리하면 정치가 시장에 우선하는 나라들이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제가 좀 흔들렸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